자, 여러분 출석 체크했죠? 이제 지금부터 저번에 하다만 거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자원 이야기 마저 하고 그 뒤에 이제 이 지역의 종교와 갈등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110쪽, 111쪽 이렇게 준비하시고 세계지리 노트는 75쪽 그리고 76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지리 노트에 여러분 백지도 공부했던 그 페이지 있죠? 그 페이지 백지도 보면서 위치 적을 거 있으면 거기다가 옮겨서 적으면 좋을 것 같고 색깔펜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백지도 보니까 백지도는 세계지리 노트 71쪽, 72쪽 요 페이지에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다가 필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준비하시고 자, 저번 시간 이어서 할 건데 천연자원 이거 이외에도 현재 부품과 문화 이런 게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그리고 몬순아시아 내에서도 한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끼리 지금 교류가 매우 긴밀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교과서 같이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야. 동남아시아로 이렇게 진출하고 있고 서로 이렇게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데 자 그래서 윈윈 한다고 했죠. 지금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는 서로 상호 보완성이 크고 또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교류가 활발하기 때문에 서로 상호 보완성이 크다. 그래서 이 국가적인 특성을 봤을 때는 문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는 전 세계적인 공업 국가부터 농업 국가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산업 구조가 매우 다양하다. 그래서 경제 발전 낮은 국가는 1차 산업 종사자 비중이 높은 국가가 있을 수 있고 자원 개발이나 제조업이 발달한 국가는 2차 산업 종사자가 높은 국가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처럼 탈공업화 과정을 겪었거나 관광업 비중이 높은 국가 이렇게 다양하게 구조가 돼 있으니까 이제 서로 교역과 상호 보완 관계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예로 봤을 때 이거 여러분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이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필기할 사람 필기하시고 노트에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참여국이라고 말이 좀 긴데 약자로 RCEP라 그래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 아세안이라고 그러거든. 아세안. 다시 화면 보면 아세안이라고 하는데 아세안의 10개 국가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플러스 이 국가들은 좀 자본력이 적어도 인구가 많고 아니면 인건비가 저렴하고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이고 이 밖에도 경제적으로 조금 이제 좀 많이 발전한 국가들 있지 우리나라, 중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인도 이렇게가 참여해서 서로 윈윈을 맞는 RCEP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현재는 인도가 잠깐 빠져 있고 현재 이렇게 해서 2021년 기준 15개 국가가 협정에 가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국가들 이렇게 위치한 게 이게 RCEP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거기 동남아시아 순방을 갔죠? 이 아세안 국가들 아까 10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국가들과 우리나라 중국, 일본 이렇게 정상회의를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순방을 갔던 모습 이런 게 지금 교역이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를 보면은 이제 교과서 다시 잘 지금 펴시고 주요 국가별로 수출입 품목 및 구성 이거 내가 진도 빠른 바는 수업 때 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냐면은 이제 교과서 몇 쪽이냐면 같이 봐야 돼. 111쪽입니다. 자, 이 막대 그래프부터 보면은 여러분 표 보면은 좀 너무 무서워하는데 그래프가 뭘 의미하는지부터 보면 돼요. 천천히 봅시다. 막대 그래프부터 보면은 분홍색, 회색, 초록색으로 1차, 2차, 3차 산업 이렇게 종사자 비중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죠. 이 중에서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는 저기 핑크색 이 3차 산업이 제일 많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이렇게 국가별로 탈공업화가 얼마만큼 진행 중인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표를 보면은 이제 이 원 그래프죠.
이 위쪽으로 원을 반 잘랐을 때 위쪽으로는 수출, 아래쪽으로는 수입인데 수입과 수출이 어떤 품목이 많은지를 비중을 보여주는 거예요. 초록색은 농산물, 그리고 파란색은 광산물, 그리고 주황색은 공업제품, 마지막으로 보라색은 기타인데, 자, 봅시다. 잘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이 광산물 수입이 많아. 그지? 재료의 원료로 수입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원료를 가지고 공업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그런 지금 비중이 높습니다. 중국뿐만 아니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리고 인도도 마찬가지야. 주황색이 이렇게 수출해서 많죠.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 광산물을 수입하는 경우가 많은 거지. 그러면 이 광산물이 어디서 오느냐? 호주에서 오는 거죠. 호주는 반대의 경우야. 호주는 광산물 제품을 수출을 많이 해. 석탄이나 철광석 같은 거를 많이 수출하고 몬순아시아로 그리고 공업 제품 수입을 많이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분석하면 되겠어요. 어쨌든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는. 자, 그래서 봅시다. 이제 제조업이 활발한 국가들의 산업 특성을 볼 건데 여러분 교과서 110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같이 밑줄 쳐볼게. 자, 우리나라, 일본 이런 국가들은 이제 국내 자원이 적어. 그래서 자원을 수입을 하는데 이러한 국가들은 제조업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어요. 물건 만들어 팔면서 돈을 버는 나라들이지.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가공무역이라고 그래. 가공무역. 가공무역. 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자원도 많아. 근데 수요량이 더 많기 때문에 자원을 수입을 하는 거지. 중국은 바로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전 세계 공업 제품의 한 절반 이상, 절반이 뭐야? 더 많이. 대부분 제품들이 중국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고 요즘에는 예전에 원료만 수출했던 동남아시아였다면 이제는 동남아시아에도 제조업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남아시아에서도 제조업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 국가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어.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이제 많이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는 국가가 되다 보니까 중국이 규제가 좀 많아졌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피해서 이제 동남아시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아까 봤던 이 자료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동남아시아로 진출한 기업들을 볼 수 있습니다. 생산 공장이 동남아시아로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노트를 펴주시길 바랍니다. 76쪽인데, 그러면 국가별로 어떤 산업 구조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봅시다. 먼저 중국부터 보면은 중국은 197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개방한 거는 1990년대인데 이때부터 개방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거야. 이게 중국이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잖아. 외국 돈이 원래 안 들어왔던 나라인데 이제는 유치하는 거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경제적으로 발전을 위해서 경제 특구를 만들었어. 이렇게 보면은 샤먼, 샨터우, 선전, 주하이, 하이난성이라고 하는 태평양 쪽, 동부 쪽, 동부 해안 쪽에 접근하기 좋은 곳에 이렇게 경제 특구를 만들어서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어떤 산업이 발전했냐면 이제 기계, 철강, 자동차, 선박. 예전에 우리나라 기술을 범접할 수 없었는데 이젠 중국이 우리나라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기계, 철강, 선박 같은 거. 자동차는 아직 우리가 좀 우위에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러한 중공업을 넘어서 이제는 첨단 산업까지 급속히 성장을 했는데, 이제 브레인들을 쓰는 거지. 똑똑한 사람들, 그러니까 첨단 산업, 우리 보면 아이폰 만들거나 아니면 뭐 여러분 인스타그램 하거나 이게 첨단 산업이거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들, IT 산업들. 이거를 중국의 베이징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세계 유수의 명문 대학인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죠. 중간춘이라는 실리콘밸리 같은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이게 여기서 성과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샤오미라든가 혹은 틱톡 전 세계적인 이제 첨단 산업 기업들이 점점 확산이 되고 전 세계 경제를 조금씩 야금야금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었어. 준관춘.
베이징에 있어요. 또 상하이에 푸동이라는 데도 있습니다. 푸동 기억을 해두시고, 자, 중국 얘기 나온 김에 여러분 이거를 빼먹었더라고 내가 수업하면서. 세계지리 노트 74쪽으로 잠깐 한 장만 넘겨보면은 이게 내가 우리 몬순아시아 가옥 문화 얘기하면서 이 그림 설명을 뺐어요. 이게 뭐냐면은 중국 화북지방 추운 데죠. 북쪽에 화북지역 화베이라고 하는 지역의 사번이라는 모습인데 집 모양이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죠. 미음자.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추운 데잖아. 여기 시베리아에서부터 오는 북서풍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겹겹이 네모자로 집을 만드는 모습이야. 이런 모습. 추위에 대비한 미음자 가옥이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 따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 빼먹어서 추가로 수업합니다.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갈게. 76쪽을 다시 보면은 이제 한국과 일본인데, 좀 이제 발전한 국가들이죠. 근데 이게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요. 우리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야. 일본도 마찬가지고. 해에서부터 이렇게 받아들여. 그래서 바다, 항구 쪽에서 원료가 들어올 거 아니야? 그래서 바다 지역을 중심으로 제철, 조선 같은 중화공업의 발달을 하고요. 어떤 원료들이 들어오냐면 석탄, 철강석, 오스트리아에서 수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제품. 근데 이런 중화공업을 넘어서서 조금 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죠. 전자제품. 우리 삼성전자 기억하면 돼. LG전자. 그리고 뭐 소니 기억하면 돼요. 로봇 이제 넘어서서 전자제품의 수준을 넘어서서 로봇, 정밀기, 자동차까지 발달하는 나라들이 바로 한국과 일본인데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도쿄가 세계 도시 중에 하나였죠. 최상위급의 세계 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 생산자 서비스업 등이 발달을 합니다. 일본의 그 공업지역 한번 잠깐 볼게요. 이것부터 볼까?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자료인데 이것도 오스트레일리아 철강석 수출 상대국을 봤을 때 이런 국가들로 수출을 많이 한다는 거죠. 중국, 일본, 대한민국. 그치? 자, 일본의 공업지역 한번 볼게요. 보면은 여기도 이제 거의 바다 근처인 거죠. 자, 기타 규슈, 뭐 한신, 주쿄, 뭐 게이힌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특히 주쿄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일본 자동차 기억한 이 브랜드 아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요다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자동차 아예 도시 이름이 도요다예요. 도요다 이런 자동차 공업 발달했고 또 지금 일본은 이제 로봇 산업에서도 세계 1등, 2등을 다투고 있어요. 로봇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미래까지 대비를 하는 게 바로 일본의 공업이 되겠습니다. 자, 인도 볼게요. 인도를 무시할 수가 없지. 또 세계 2위야. 인구 대국이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노동 집약적 산업이 발달을 하는데 이제 사람의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산업이지 인건비가 저렴하니까 노동 집약적 산업 뭐 면화를 만든다거나 뭐 섬유 뭐 전자 조립, 단순 조립 이런 사람의 손이 들어가는 그런 노동 집약적 산업이 발달했는데 이제는 정보 기술, 그러니까 이제 과학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도 발달을 하면서 세계적인 수준의 정보 기술 산업이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 원동력이 뭐냐면 영국의 식민지였죠. 영어를 구사를 잘하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인도는 9구단이 아니고 19단이래. 똑똑한 사람들인데 이거에 비해서 저렴합니다. 인건비가. 그래서 이런 여기 보면은 벵갈루루, 하이데바라드, 뭄바이 이런 국가들에서 이제 첨단 산업 IT 거점 도시들이 생겨나는 거죠. 인도에 있는 대학도 전 세계적인 명문대들이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놓으시고 백지도에 표시해도 좋아요. 벵갈루루, 하이데바라드, 뭄바이까지. 자, 근데 동남아시아 국가들 내가 얘기했었죠.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제조 비중이 이제 높아지고 있다. 자, 대표적으로 태국, 타이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는 기본적으로 1차 산업 비중이 높아. 노동력도 저렴하고. 근데 최근에 이제 저렴한 노동력, 풍부한 자원을 이용해서 2차 산업, 공업 국가가 발달하면서 이제
다국적 기업이죠. 우리나라 삼성, LG 같은 뭐 아까 얘기한 도요다, 일본의 도요다 같은 다국적 기업의 생산 공장이 저렴하니까 일로 이동하는 거죠. 중국에서 일로 이동을 하면서 신흥공업 국가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 밖에 뭐 말레이시아라든가 이런 동남아 국가들이 제조업 국가로 부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석탄 수출 1등이었죠. 석탄 수출국. 그리고 바이오 디젤의 한 종류인 야자유. 우리 바이오 에탄올은 옥수수였고 바이오 디젤은 야자유 이런 것들의 수출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인도네시아 말 나온 김에 남부아시아, 인도네시아 의복 문화 한번 봅시다. 이것도 쌤이 빼먹었어 보니까 74쪽을 잠깐 또 볼게요.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하지만 74쪽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여름에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는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인도의 이런 그 바느질하지 않는 봉제선이 없는 옷이에요. 인도의 전통 여성복, 사리라든가 또 베트남의 전통 여성복, 아오자이라든가 이런 옷들이 통풍이 잘 되는 몬소나시아의 옷들이 되겠습니다. 시험에 가끔 이게 제시가 돼, 출제가 되니까 기억을 해놓으면 될 것 같고 딱 봐도 그냥 인도, 베트남 느낌이죠. 딱 봐도 알겠죠. 자, 이제 오세아니아 얘기해 볼게요. 다시 노트 76쪽 다시 돌아와서 자, 오스트레일리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그 대찬정 분지 있었죠? 찬정을 이용해서 기업적 농업을 발달하는데 소, 양, 그리고 유제품, 밀, 기업적 그 농업을 통한 밀 이런 거 수출을 하고 지하자원으로는 석탄, 금, 구리, 철강석. 그때 우리 지도로 얘기했죠? 금이 또 여기 오스트레일리아에 그 인구가 많아진 요인이랬잖아. 이거 기억하시면 돼. 이런 것들이 이제 지하자원이 주요 수출 품목이다. 그래서 광물 자원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다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특히 보크사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 알루미늄 캔 있지? 캔? 알루미늄의 원료가 되겠어. 열대 지역에서 나오는 광물 자원이 되겠어. 보크사이트 기억을 하시고. 그런데 호주는 임금이 높아요. 비싸. 이 사람들 쓰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목수가 호주 가서 일하면은 우리나라 대기업보다 돈을 많이 번대. 임금이 높아. 특히나 기술 있는 사람들을 쳐줘. 근데 왜 그러냐면 국내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리고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뭐 제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 그래서 현재 국내 시장 규모가 작고 제조업 경쟁력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갔을 때 경쟁력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우리나라 목수라든가 용접하는 사람들이 호주로 많이 갑니다. 돈을 잘 번대. 하여튼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오스트레일리아.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주요 수출품을 봤을 때 40년 전, 거의 50년 전만 해도 이런 농목업이죠. 양모, 축산물 이런 게 주요 수출 품목이었다면 이제는 에너지 자원, 지하 자원 이런 게 주요 수출 품목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자원의 얘기였어. 그 산업의 얘기였고 이게 어떻게 변할 건지 그 아래쪽이죠. 76쪽의 아래쪽. 이제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이제 육성이 될 거면서 3차 산업 비중이 점점 높아질 겁니다. 동남아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자본도 있고 첨단 기술력이 있으니까 로봇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발전할 거야. 인도, 필리핀은 영어를 쓰죠. 이게 큰 강점이야. 그래서 다국적 기업의 콜센터가 입지합니다. 미국에 있는 다국적 기업들, 만약에 뭐 애플이라든가 아니면 뭐 IBM 이런 첨단 산업 국가들이 이제 퇴근할 때 되면 문 닫지? 그러면 그 퇴근 시간 이후에도 콜센터 전화로 이제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이 인력을 똑같이 12시간 시차가 나는 인도한테 주는 거야. 아니면 필리핀한테 주든지. 그러면 밤에도 이 사람들한테 전화가 가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영어가 통하는 필리핀, 인도 사람한테 상담하는 거죠. 지금 아이폰이 이게 충전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영어로 설명해 주는 거야. 이게 BPO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도 필리핀은 영어를 쓰니까 강점이고 시차도 거의 12시간 가까이 차이 나니까 차이 나는 거죠. 오스트레일리아는 이제 금융 서비스업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한다. 기억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산업 구조의 변화까지 봤어. 자, 다시 이제는 산업 다 봤고요. 여러분, 이제 교과서 112쪽 한 장 넘겨 보세요. 이제는 이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정말 많은 민족과 종교들이 있거든.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세계지리 노트는 77쪽에서부터 80쪽까지 보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러분 세계지리 노트 백지도 있죠? 그 71쪽이라든가 72쪽에다가 위치를 간단간단 표시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색깔펜 꼭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문화 이야기를 할게. 갈등, 종교 이야기를 해볼게요. 교과서 112쪽, 노트 77쪽을 펴시고, 폈죠? 이 보면은, 이 베트남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트남은 54개의 민족이 있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우리는 민족이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 같지 않아. 엄청 많은 민족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나라거든? 근데 북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게 다양한 색깔들이 배치가 되어 있죠? 다양한 소수 민족들이 이렇게 살고 있고, 남부 같은 경우는 비에 쪽이라 그래. 베트남이 원래 베트남은 우리나라만 이렇게 있는 거고 비엔남이라고 그러거든. 영어로 베트남은 비엔남이에요. 비엔 쪽들이 살고 있는 나라다라는 뜻이야. 비엔남. 그러니까 비에 쪽들이 주민족인데 남부에서는 요 주민족, 주황색이죠. 주민족인 비에 쪽이 살고 있는 나라가 바로 베트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구성을 갖고 있어요.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가까운 일본도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엊그젠가 어젠가 우리나라 이제 최종 월드컵 엔트리가 발표됐더라고. 26명이. 그래서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이제 월드컵을 볼 수가 있어. 저번 월드컵은 러시아 월드컵이었어요. 러시아 월드컵. 근데 이 월드컵은 국제축구연맹이라는 피파가 주관을 하거든. 피파는 이제 유엔보다 더 많은 국가들이 가입을 하고 있는 축구협회야. 더 힘이 세다고 볼 수 있어. 정치를 넘어서 스포츠니까 더 많은 국가들이 가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구연맹에 가입하지 못한, 우리는 막 월드컵에 빠져 있지만 월드컵을 즐기지 못하고 가슴 아프게 바라보는 이 국가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축구 대회가 이렇게 코니파라고 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트 77쪽에도 간단하게 언급이 돼 있어. 주민 대표팀의 탄생이라고 돼 있는데 간단하게 언급이 돼 있는데 코니파라 그래요. 코니파. 독립 축구 연맹 대회라 그래. 이런 국가들이 많아. 전 세계적으로 이 축구 월드컵에 나가지 못하고 나라가 없고 아니면은 뭐 나라로 인정받지 못하고 되게 서름받고 있는 나라들끼리 모여서 우리도 나름의 축구 대회를 하자라는 게 바로 이 코니파예요. 코니파. 그래서 쌤이 찾아봤더니 분단국가, 독립국, 막 속국, 속령, 미승인 국가, 소수민족, 무국적자, 지방, 막 망명정부, 난민, 막 마이크로네이션, 조그만 나라 이런 국가들이 축구연맹에 가입하지 못한 나라들 아니면 나라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게 축구대회를 하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도 예전에 독립운동 했잖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여기 나가면은 그 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로부터 이제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거지? 아니면 뭐 이제 암살 대상까지 되기도 하고 추방되기도 하고 그 목숨 걸고 참여하는 대회가 바로 독립축구협회 이 축구대회가 되겠어. 그래도 이 사람들은 여기 참여하면서 자기 나라에 대한 자긍심과 그리고 단결력 이런 거를 이제 목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전 세계에 홍보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봤더니 이게 대회가 취소되기도 하고 참가를 못하기도 하고 막 그렇대요. 좀 불쌍한 대회입니다. 슬퍼. 봤더니 이런 국가들이 있어. 유럽에서는 이런 국가들. 되게 낯설죠. 집시도 있어요. 집시. 집시는 나라를 인정 못 졌죠. 민족은 있어 분명히 집시란 민족이. 떠돌이 사람들이죠.
아프리카 보면은 우리가 그때 빙고할 때 자주 나왔던 곳이야. 서사하라. 여기는 지금 모로코의 속국이에요. 나라로 인정받지 못해요.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아시아로 봤을 때 우리 그 분쟁 지역 얘기할 때 나왔어요. 쿠르드족들도 참여하고, 그리고 중국의 민족이죠. 티베트 쪽도 참여하고, 티베트 쪽 이쪽에 인도의 북부 지방 카슈미르 지역 쪽이에요. 펀자브 지역 여기 밀이 생산 많이 되거든. 여기 펀자브 민족도 따로 독립하고 싶어서 참여하고, 어, 미얀마에서 되게 많이 서름받는 민족들이야. 이번에 미얀마 민주화 운동도 일어났었는데 노히냐라고 하는 족들도 참여하고, 어, 여기 일본에 살고 있는 북한 그 교포들을 우리가 제일조선이라고 하거든. 이 대표팀도 참여하고, 일본이 다민족 국가인데 여기 오키나와 되게 열대 지역이에요. 여기도 여기까지 일본인데 여기에 사는 너무 본토랑 멀리 떨어져 있죠. 류큐족이라고 하는 족도 참여합니다. 신기하죠? 재밌죠? 일본에서도 소수민족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캐나다에서도 우리 그때 프랑스어를 쓰고 카톨릭을 읽고 독립하려고 지금 계속 추진 중인 퀘벡도 참여를 합니다.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코닉파의 이야기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민족들이 있고, 특히 몬순아시아에서는 또 오세아니아에서는 크죠. 지형적으로 다양하고 기후도 다양하고, 그래서 다민족 국가가 많으며 한 국가 내에서 주류를 차지하는 민족과 비주류인 소수 민족 간의 갈등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갈등이 많은데 지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쌤은 어떻게 볼 거냐면은 이 교과서에서 막 되게 다양하게 적혀 있는데 노트랑 구성이 조금 달라. 그래서 노트랑 교과서랑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건데 어떻게 볼 거냐면 국가별로 볼 겁니다. 중국부터 중국, 남부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이런 식으로 국가별로 쭉쭉 볼 거니까 노트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필기하면서 같이 봐주시길 바랄게요. 자, 먼저 동부아시아의 민족 분포와 갈등부터 볼게요. 교과서 몇 쪽이냐면 113쪽이 되겠어요.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최대 민족이 한족이야. 우리나라도 한족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랑 다른 한자를 써요. 다른 한족이야. 한족이야. 내가 시진핑 얘기했죠. 한족인데 한족은 55개의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얘기야. 중국은 55개의 소수민족이 거주한다. 그 중에서 한족들은 그 평야 지역, 우리 중국이 동쪽이 평야랬잖아. 살기 좋아 이쪽이. 이쪽에 많이 살아. 다수. 이 공산당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사람들, 다 한족들은 동부에 살고 소수 민족들은 뭐 군데군데 살지만 국경 근처라든가 이런 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중국은 자치를 인정을 해. 그러니까 니네끼리 알아서 사는 건 인정해 줄게. 다만 독립만 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의 중국이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으로 세계의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열망이 높은 국가야. 그 자꾸 우리나라 막 김치도 노리고 자기 거라 그러고 한복도 자기 거라 그러죠. 그지? 다 자기 거라고 하는 좀 그런 국가긴 한데 우리 거니까 니네 티베트 쪽, 위구르족 니네 독립하지 마. 니네 독립하는 순간 다른 55개 소수민족이 다 독립한다고 하니까 니네 우리랑 같이 붙어있자 중국으로. 이게 지금 중국의 입장입니다. 근데 티베트 쪽, 위구르족은 언어, 종교는 특히 이슬람 믿어요. 이슬람. 그리고 저기 중앙아시아와 가까워. 역사적 배경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보면은 보죠. 위구르족은 투르크예야. 우리 투르크메니스탄 그쪽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한족과 다르고 위그르어를 쓰죠. 이렇게 보면 거의 뭐 진짜 건조아시아, 우리 그쪽이랑 가까워요.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고 언어도 달라. 이쪽이죠. 한쪽이 위구르족이야. 중앙아시아 쪽. 그리고 티벳도 보면은 교과서 113쪽입니다. 티벳도 보면은 이쪽이죠. 여기 히말라야 산맥 근처. 1950년부터 합병돼서 통치됐는데 이제 티벳의 지도자 여기가 종교가 불교교의 일종이죠. 라마교. 그래서
이 달라이 라마라고 하는 지도자의 하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자치가 되고 있는데 영적인 지도자예요, 달라이 라마.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니네 라마로부터 달라이 라마로부터 독립시키는 거야. 니네 중국한테 우리한테 고마워해. 이런 입장이죠. 이게 바로 중국의 입장이야. 봐봐, 이 중국의 대부분 민족 여기 주류를 차지하는 한족들은 이런 데 살고 있죠. 동부 지역 넓게 이렇게. 이게 바로 동부아시아의 민족 분포고 우리는 한족입니다. 한족. 일본은 야마토족이라고 그래요. 야마토족. 근데 보면은 일본도 아까 오키나와 쪽이랬죠? 동남아시아 근처에 있는 오키나와 근처에 유큐족 그리고 쿠릴ler도 그 분쟁 공부하는 사람들은 알 거야. 아이누족 그쪽 러시아 쪽에 있습니다. 이런 소수민족들도 살고 있어. 근데 일본은 그 인구수라든가 영향력이 미비하기 때문에 민족 갈등 문제가 별로 발생하고 있지 않은 게 바로 일본이야. 일본은 평화로워. 중국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트 78쪽을 보면은 이제 그 중간 밑에 이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지역 갈등과 해결 방안 요거예요. 그래서 요 시창 자치구 쪽에는 티베트 쪽 여기죠. 노란색 그리고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 위구르족 이쪽이죠. 연보라색 이렇게가 갈등이 있다. 현재 심각해요. 갈등이 지금은 조금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자, 잠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갈등이 아직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교과서 114쪽을 볼게요. 이제 인도 이야기를 해볼게. 인도 말고 파키스탄,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다 있겠죠. 스리랑카, 몰디브, 남부아시아인데 남부아시아는 이제 민족과 언어가 매우 다양합니다. 매우 다양한데 이 남부아시아의 북부 지역, 이쪽 북부 지역이죠. 인도, 유럽 어족을 쓰는 이쪽 지역, 이쪽 북부 보면 펀자브어, 힌디어 막 이런 게 있죠. 남부에서는 드라비다 어족, 말이 달라요. 이렇게 말이 완전히 달라. 티베트 쪽에서는 이렇게 그 중국 티베트어를 씁니다. 특히 인구의 40% 정도는 힌디어를 써요. 근데 이거 말고도 100만 명 이상 쓰는 언어가 30개가 넘고 다 합치면은 16,000개 정도의 언어가 있어. 그래서 인도 정부에서는 22개의 언어를 헌법으로 지정해서 통합하려고 하는데 계속 말이 안 통하니까 이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민족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인도도 큰 땅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114쪽에 있는 건데 인도 돈이에요. 10 루피인데 영어로 일단 써있죠. 그리고 힌디어 제일 많이 쓰는 힌디어로 써있고 요 밖에도 비 많이 오는 데죠. 아쌈부터 쭉 우르드어까지 이렇게 많은 언어들로 이렇게 얼마짜리다 라고 써있어. 불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인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인도의 이야기였어. 그래서 인도의 그 총리는 이 교과서 여러분 114쪽에 보면은 요 1화가 있는데 인도 총리가 새로 부임을 했는데 이제 인도 총리는 힌디어를 썼어. 그래서 다른 나라랑 얘기할 때도 힌디어 쓰고 공무원들한테도 힌디어 쓰라고 강요하고 근데 요 남부 지역에 드라비다 쓰는 사람들 꽤 되거든. 이 정치 지도자가 비판을 하는 내용이 있었어. 그래서 비힌디어 사용 국가 요 국민들은 이 느낌이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어 쓰면은 우리 한국말 못 쓰게 했잖아. 그럼 되게 우리는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거든. 이 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 그 언어의 그 민족의 정체성과 그 영혼이 들어가 있어 말에 언어에. 근데 그 말을 못 쓰게 하니까 안 쓰게 하니까 이제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인도의 힌디어 우선 정책의 이런 갈등이었어. 말이 너무 많은 거죠, 인도는. 자, 그리고 여기 남부아시아 얘기 나온 김에 스리랑카 얘기도 해봅시다. 여러분, 노트 77쪽을 보면은 한번 넘겨보세요. 77쪽에. 이제 동남아시아의 또 다른 갈등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니, 남부아시아의 또 다른 갈등 얘기가 나오는데, 인도 남부에서는 여기 드라비다족, 아까 드라비다어를 썼다겠죠? 근데 이게, 이
타미러, 미안해요. 타미러를 쓰는 요 종족들. 이 종족들이 타밀족이라고 하거든? 타밀족들. 근데 스리랑카 남부 대부분은 싱할리족들이야. 여기 신할리스족이 싱할리족이에요. 이 사람들은 불교를 믿어요. 말도 다르고 이제 종교까지 다른 거지. 그리고 이쪽에 이 타밀족들은 인도 영향을 받아서 힌두교를 믿는 거죠. 이 타밀족과 싱할리족들 간의 갈등이 또 이렇게 있다는 거. 노트 77쪽, 78쪽을 같이 봐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갈등이 있다. 싱할리족과 타밀족. 싱할리족은 대부분이죠. 남쪽. 그래서 여기서는 불교를 믿고 인도 쪽에 가까운 북쪽은 타밀족이고 여기서는 힌두교를 믿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있다는 거죠. 스리랑카에서도 싱할리족과 타밀족, 싱할리족은 불교, 타밀족은 힌두교 갈등이 있다.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남부아시아의 또 다른 갈등 지역이죠. 우리 그 과제에서 나왔던 거지. 내가 수행평가 봤었죠. 카슈미르 지역. 카슈미르 지역은 그래서 아예 또 뭐 거의 해결됐다고는 하지만 이 땅은 이제 어느 나라 땅도 아니게 돼버렸어. 카슈미르. 파키스탄 쪽 카슈미르와 여기는 이슬람교를 믿고 여기 초록색이죠. 그리고 여기 인도 쪽 카슈미르 여기서는 힌두교를 믿는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래서 이 수문장 교대식 할 때 누가 다리 높게 드냐 이런 거 가지고 자존심 싸움 한다 그랬죠? 인도와 파키스탄 카슈미르 분쟁 지역이었어. 이렇게도 분쟁이 있습니다. 노트 78쪽에다가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동남아시아도 볼게요. 동남아시아는 거의 민족의 전시장이라 그래. 인종이 엄청 많은데 교과서 115쪽을 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민족 국가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다수의 민족, 주류의 민족과 그 밖의 소수 민족, 비주류 민족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국가 중심부에서는 다수의 민족이 거주하고 수도라든가 큰 도시 중심에 그 변경 지역, 뭐 산악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섬이라든가 아니면 뭐 국경 지역 이런 데서는 소수 민족이 거주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게 동남아시아의 모습인데 동남아시아는 여기 유럽 식민 지배 많이 받았다 그랬죠? 이 교역의 장이란 말이야. 왔다 갔다 배 다니기 좋은 데라 유럽이 식민 지배를 했는데 특히 농업 노동자, 광산 노동자로 이주해온 중국인하고 인도인들이 이제 정착해서 살고 있는 곳이 바로 동남아시아가 되겠어. 특히 인도 출신, 미안해요. 중국 출신의 화교가 인구가 많아요. 근데 이 화교가 인도네시아의 그 사회 경제적으로 중요한 주류로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저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 거잖아. 그러니까 원주민들하고 원래 살던 사람들하고 갈등이 자주 발생해요. 원래 우리 땅인데 니네가 와가지고 왜 큰 소리 치고 우리 막 핍박하고 못 살게 구는지. 화교는 중국 사람들인 거 알고 있죠. 다른 나라로 정착해 사는 그 화교. 그래서 이렇게 쌤이 중앙일보 신문을 따왔는데 말레이시아 화교 이야기야. 이렇게 경제는 우리가 주무른다. 실제로 이렇게 경제 그 총수들, 돈 많은 재벌들은 화교 출신이 많습니다.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 거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레이시아 얘기 나온 김에 교과서 78쪽에 있는 노트예요. 노트 78쪽에 있는 건데 자, 여기 필리핀의 이야기를 해볼게. 이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여기가 민다나오 섬이거든. 이쪽에서 필리핀은 크리스교를 믿는 나라야. 근데 여기 초록색에 된 데서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정부에 대응해서 반군을 만들어서 무장 대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모로족 분리 독립운동. 여러분 노트 78쪽에 있는 것도 이렇게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78쪽에 필리핀 정부와 이슬람교 반군의 무장 대립을 적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동남아시아 얘기 나온 김에 동남아시아의 이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볼게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되게 평화적인데 우리나라처럼 국경일이 많은 거야. 종교, 우리도 부처님 오신 날 뭐 이렇게
뭐냐, 크리스마스 다 쉬잖아요. 얘네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말레이시아 이슬람교가 많은데 불교, 크리스교, 힌두교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빨간색은 힌두교 축제예요. 타이푸삼. 힌두교도 존중해주고, 이 파란색은 밑줄. 파란색도 보면 이 밑줄은 이제 이슬람교 축제예요. 이것도 존중해주고, 무함마드 탄생일도 존중해주고, 그리고 불교도 존중해주고, 크리스마스, 크리스교도 존중해주고, 이런 식으로 공존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가 지금 말레이시아다.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언어로서도 존중을 하는 거죠. 화교, 그리고 말레이시아 사람도 있고, 외국 사람도 있고, 인도 사람도 많으니까 중국어, 그 인도에서 온 사람들을 위한 타밀어, 말레이어, 그리고 영어, 이렇게 많은 언어들을 공용으로 써서 현재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입니다. 이렇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세아니아 이야기를 해볼게. 오세아니아의 원주민들인데, 쌤이 그때 호주 이야기했죠? 호주의 원주민, 어버리진의 모습이에요. 에버리지닌이라고도 하고, 어버리진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모습은 그 마오리족입니다. 우리 애니메이션 모하이 봤지? 모하이 나오면 남자 주인공이 생겼죠? 이게 마오리족이에요, 마오리족. 눈을 까 뒤집고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전사의 모습인데, 이 전통적인 이 의식이에요. 이 마오리족과 어버리진의 손에 그 상대방을 경고하기 위한 전사의 춤. 이게 이제 그 미식축구, 럭비 대회에서 서로 두 팀이 붙었을 때 이렇게 서로 의식을 한다고 합니다. 잠깐 또 볼게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전통 문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세아니아 얘기해 볼게요. 오세아니아 교과서 115쪽, 노트 77쪽을 같이 봐주시고, 자, 오세아니아는 원주민인 어버리진, 에버리지니가 있고, 이 원래 주민들이었는데 점차 내륙한, 그러니까 그 열악한 내륙 지역, 사막 지역으로 밀려났어. 원래 바닷가에 살던 사람들인데. 그리고 숫자도 엄청 줄었습니다. 게다가 얼마나 못됐냐면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이 원주민 어린이들하고 부모를 아예 격리시켰어. 생이별을 시키는 이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요즘에는 이 문화가 일종의 관광 상품이 되면서 전통 문화가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자, 시간 관계상 이제 여기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고, 여러분 숙제예요, 숙제.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여기 교과서 116쪽을 보고 구클에다가 이걸 필기하세요. 116쪽을 보고 노트 78쪽에 있는 이 종교들이 뭔지,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필리핀 각각의 종교가 뭔지를 적어서 오늘 필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까지 같이 해서 구글에 올리면 좋을 것 같아. 노트 있는 거 적어주시고 교과서에 있는 이 자료를 참고로 해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고 구글에 이 자료도 그대로 올릴 테니까 보고 PPT 자료와 동영상 자료 보고 복습할 사람들은 복습하시길 바랄게요. 수고했습니다. 지금 빨리 구글에다가 오늘 공부한 거 그리고 숙제까지 요거까지 해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했어요.